안녕하세요. 수학과제 탐구 오나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과제 탐구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거든요. 과제 탐구 방법과 과제 탐구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탐구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문헌 연구, 사례 조사, 수학 실험, 개발 연구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타이틀만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일지 감이 오시죠? 자, 일단은 문헌 연구로 한번 가볼게요. 문헌 연구다. 문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문헌이라고 하는 것 당연히 이제 자료가 될 것인데 탐구 주제와 관련된 것에 지금 우리는 국한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탐구하려고 하는 주제와 관련된 과거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술되었던 논문이나 책, 문서, 저널, 학술지 등을 말해요. 그것들을 말합니다. 문헌 연구는 탐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 자료를 검토하는 탐구 방법이에요. 기존의 문헌 자료를 검토하는 탐구 방법이다. 많이 가져다가 읽어보시는 방법이에요.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탐구 주제와 관련된 핵심 단어가 명확해야 돼요. 내가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것들을 검색해가지고 선행된 연구들을 찾죠. 그리고 그것들을 많이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탐구 주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탐구 주제 또는 탐구 문제와 관련된 용어를 몇 개로 한정한 후에 그것들을 검색하여 문서를 찾고요. 관련 문서는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 영상 자료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것들을 찾은 다음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것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을 우리가 문헌 연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실생활 속의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수학과 접목시켜가지고 막 연구를 하고 프로그래밍하고 이런 거는 사실 좀 우리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문헌 연구나 사례 조사 정도가 이제 되는데 그 중에 문헌 연구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고요. 그쵸? 우리가 탐구하려고 하는 주제를 파악을 하고 확실히 정한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헌들을 찾아서 조사를 많이 하시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 우리가 문헌 연구라고 한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학과제 탐구 방법 중에 하나가 되죠. 두 번째는 사례조사가 됩니다. 사례조사 마찬가지로 조사를 하는 것은 문헌 연구와 비슷한데요. 현재의 사태를 파악하여 사실대로 기술하는 탐구 방법. 그러니까 조사를 한 다음에 내가 파악한 사실대로 기술하는 탐구 방법입니다. 현상을 파악하기에 유용한 방법이래요. 자, 크게 질문지법과 자료수집법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특히 사회탐구 시간에요. 사회, 문화, 경제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설문 작년에 보니까 설문을 많이 보내요. 학급 단톡방으로 보내가지고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 학생들의 급식 시간, 공부 시간, 사교육에 투자하는 금액과 성적과의 상관관계 이런 거 이제 조사를 할 때 설문지를 네이버 설문 톡 보내죠. 그래서 이것 좀 해줘. 그럼 이제 쭉 답변한 걸 모아가지고 통계를 내고 하는 것이 질문지법이 됩니다. 질문지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설문지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사실, 사람들의 의견, 선호도, 태도 등을 알아보는 것으로 질문 대상을 선정하고 질문지를 작성하고 설문을 뿌리고 회수해가지고 분석하는 등의 단계를 거친다. 괜찮으시죠? 예를 들어 나왔어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SNS 사용 실태를 조사한다. 근데 물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한테 다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에 한해서 보통 조사를 하게 되죠. 어떤 대상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답할 수 없는 것, 내가 선택한 그룹 중에 내 주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그쵸? 그때도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사교육에 들어가는 어떤 월별 금액이랑 학생의 성적의 상관관계나 내지는 학업에 대한 자신감, 학습 태도, 학습 능력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하는데 특정 학급에 뿌렸는데 그 학급에 사교육을 받는 친구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선생님이 결과는 보지 못했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결과 또는 전반적인 학생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결과랑은 좀 거리가 멀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질문지를 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내 연구 주제에 맞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나서 뿌려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질문지법 말고 이런 것도 있대요. 자료수집법, 제법 편하죠. 여러 가지 자료를 한 번에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국가통계 포털 가시면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자료까지 국제적인 기관에서 실시한 중요한 통계 자료 한 곳에 모아져 있어요. 통계청처럼 마찬가지로요. 우리나라 통계청처럼 국가 통계 포털 가시면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실시한 중요한 통계 자료가 한눈에 다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가셔가지고 자료를 얻고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겠죠.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도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쵸? 내가 이제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주제에 한계가 있고요. 대부분이 이미 자료로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할 것인가 학생의 재량에 이제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아주 굉장히 흥미롭거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좀 얻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수학 실험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예요. 그냥 끄적끄적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인데 수학 실험, 논리적인 순서에 따른 추론 과정을 활용하여 수학 내용 자체를 탐구한다. 수학 내용 자체 탐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수학 하시는 분들 얘기고 또는 이거죠. 이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 실생활이나 자연 사회 현상을 수학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실생활이나 자연 사회 현상을 수학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운전을 할 때요. 저는 늘 다니는 길인데 좀 불편하다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운전하면서 차가 좀 막히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집에 오는 길에 택시를 탔어요. 퇴근 시간에. 근데 기사님 말씀이 여기 신호체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저는 그때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정체되는 차가 없어서 훨씬 더 빨리 이제 진행이 빨라질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시군요 이렇게 이제 대답하고 넘겼는데 그 기사분이 전화할 거라는 거예요. 시청에 전화해가지고 신호체계를 바꿔달라고 건의를 할 것이다. 거기서 제가 이제 약간 호기심이 생겼죠. 그렇게 하면 바뀌어요? 그랬더니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시청에서 그걸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바꿔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신호체계가 더 이제 잘 뚫릴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시청에도 도시공학 같은 거 이제 전공하신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론적인 거랑 여기 현장에 나와가지고 보시면 실제적인 거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매일 그 길을 다니는 사람이 전문가보다 조금 더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걸 이제 깨치게 된 경우가 돼요. 그리고 나서 진짜 며칠 있다가 신호체계가 바뀌었어요. 거기가 잘 막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런가요? 제가 이제 신호 대기 중에 그러면 안 되는데, 간혹가다 이제 핸드폰 할 때 있죠. 어떨 때는 신호가 좀 걸렸으면 싶을 때도 있어요. 이제 뭐가 이제 급하게 여러 가지 주고받는 경우에, 개인적인 대화 말고 급하게 이제 주고받는 경우에 빨리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운전해서 집에 빨리 가야 하고 집에 가면 밥 먹고 뭐 하고 이제 하다 보면 잊어버리니까 그럴 때 이제 거기서 신호가 걸리면 한 번씩 답변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신호가 뭐가 진짜냐? 여러분들이 수학 과제 탐구라는 과목 이름 보고 끌려서 들어오셨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 과목을 배열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수학과제 탐구라는 이름을 보시고 아 뭔가 멋있어 여기 가면 이런 거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던 것이 바로 수학 실험에 나오는 얘기들이 될 것 같아요. 자, 수학 실험은 논리적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활용해가지고 수학 내용 자체를 탐구하거나 실생활이나 자연사회 현상을 수학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내용 자체를 탐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용 자체를 탐구할 정도로 아직 깊이 있게 수학을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아닌가? 만약에 교실 한 칸을 수학의 세상이라고 보잖아요. 이
직육면체죠. 교실 한 칸을 수학의 세상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배운 수학은요, 교탁 정도도 안 돼요. 뭐 분필 몇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 수학 내용 자체를 탐구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이제 깊이 있게 가지 않고 우리가 배운 선에서 정도는 이제 가능하실 수 있죠. 또는 실생활, 자연사회 현상을 수학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귀납적인 방법이 있고 연역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귀납이다, 연역이다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귀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관찰하죠. 관찰해가지고 얻은 결론. 사람은 뭐 모두 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슬픈 거. 내지는 연역이라고 하시면은 논리적인 정말 그냥 추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책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실험, 연구 대상을 직접 관찰하거나 또는 실험 또는 조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낸대요. 그게 귀납적인 방법. 괜찮죠? 관찰해가지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결론 도출하는 거. 귀납적인 방법. 또는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이나 어떤 논증을 통해 검증하는 가설 연역적인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괜찮죠? 이렇게 과학이 아니라 수학에서도 귀납적 방법, 그 다음에 연역적 방법 모두 적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자연현상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죽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수학적 배경이 되는 수학적 사고 자체를 탐구한다고 하는 점에서 일반 실험과 구분이 될 수 있대요. 결국은 문제를 인식했든 아니면은 어떤 현상을 관찰을 하든 그것이 수학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바탕에 수학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여타의 실험과 반대된다기보다는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수학 실험은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여러 개의 변인을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실생활 문제 상황을 이것을 수학 문제로 변환을 하고 수학의 세상에서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다시 실생활로 가져가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실생활 문제 상황과 연결하는 그런 수학적 모델링을 포함한다. 중요하죠? 수학적 모델링을 포함하고 또는 해결 방법이 정의되지 않은 과제로부터 잘 정의된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 다양한 과정과 방법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아, 그렇구나. 결국은 정답이 없는 문제들의 정답을 도출할 때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학교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고교학점제 도입하면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3학년 9반이라고 쳐요. 근데 3학년 9반 학생들도 시간표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선택하면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 과연 돌아갈까? 근데 지금 우리 학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지만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바탕에 수학적인 지식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수학에 뭐 기하가 있고 대수가 있고 뭐 위상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확률 통계가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산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정말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배우게 돼요. 예전에 이게 고등학교 과목에 있었는데 미분적분처럼 지금은 이제 빠진 상태죠. 대학 가서 수학 전공하시게 되면 배우게 돼요. 그 중에서 우리 고교학점제 시간표를 짜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저희는 대학 때 배웠죠. 그래서 지금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나서 이 시간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학교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표를 짜기도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를 보면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들이 그것을 해결을 했어요. 배웠기 때문에. 배운 사람, 이건 자.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실생활 문제, 그것도 굉장히 복잡하죠. 경우의 수가 뭐 100가지 이상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과목을 간단하게 이제 A, B, C, D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한 다음에 그것을 수학 문제로 이제 해결을 하고요. 다시 그 수학 문제를 해결을 한 다음에 과목명을 넣어가지고 시간표로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이제 나눠주죠. 수학적 모델링 됩니다. 이것이 여러 단계가 돼가지고 한 번에 갈 수 없을 때는 그 프로젝트형이라고 불러요. 훨씬 더 이제 여러 절차가 복잡한 경우에 프로젝트. 그런데 일반적으로 실생활에 있는 상황을 수학으로 가지고 와서 해결하고 다시 실생활로 가져가는 이런 상황.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부른다. 괜찮으시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수학과제 탐구 방법이죠. 개발 연구가 되겠습니다. 개발 연구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을 나중에 가서 이제 개발하는 거죠. 결국 개발을 하는 것인데, 주제를 설정하고요. 주제에 맞게 산출물을 설계한 다음에 탐구 문제 구체화, 해결, 결국은 결과로 도출하는 과정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계속 패턴은 똑같다. 개발 연구에 적절한 주제는 무엇을 설계하고 실험하려고 하는가에 의해 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주제가 미리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개발을 할 거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뭐 사이트든 어떤 것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뭘 개발해 볼까 이렇게 이제 하기보다는 어떤 것을 만들어 봐야겠다 했을 때 그 안에 이제 수학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물로 보시면은 보드게임, 퍼즐 만들기, 확률을 이용한 게임 설계, 공학용 도구를 이용한 그림 그리기, 방탈출 게임 설계하기, 수학을 활용한 도면 설계 등이 있다. 다 보시면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게임 개발자들이 만들었거나 공학용, 그림을 그리기 어려우니까 수학을 이용해서 공학용 도구를 만들어서 그림을 편하게 그리거나, 그쵸? 내지는 이제 이런 필요에 의해서, 그쵸?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도면 설계도 마찬가지. 필요에 의해서 건축을 하시는 분이든 어떤 분이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려다 보니까 수학이 거기 이제 포함이 되고 수학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개발 연구가 된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함부로 접근할 용기는 나지 않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학생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이 남거나 내지는 교과 시간에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할애해가지고 같이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학 과제 탐구의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문헌 연구 있었어요. 이미 나와 있는 논문이나 책자를 보고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주제에 맞는 책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 두 번째는 사례 조사가 있었습니다. 설문지법을 이용하거나 이미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세 번째, 수학 실험이 있었어요.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수학과 접목시켜 해결한 후에 다시 그것을 일상생활로 가져가는 수학 실험 방법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필요에 의해서 수학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환경을 개발하는 개발 연구 방법 4가지가 있었다. 이번에는 수학 과제 탐구의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과제 탐구 절차는 그 탐구 방법에 따라서 순서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읽어보시면 당연합니다. 주제 선정하고요. 선행 연구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탐구 방법이랑 계획을 수립한 후에 수행, 그리고 결과 정리 및 발표, 이렇게 5가지가 되거든요. 5가지가 되는데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 보시면 이렇대요. 탐구 주제 선정할 때는 보통 가장 이상적인 것은 왜 저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아니면 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게 제일 좋죠.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수학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늘 출퇴근하면서 지나다니는 길이 있어요. 교통 체증이 좀 심한 편이에요. 차량 이동량은 별로 없는데 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출퇴근 시간이니까 그렇지, 특히 퇴근 시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택시를 탔어요. 되게 피곤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택시 기사님이 여기가 신호체계가 이래서 뭐 차가 막히고 요렇게 되면 더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네 그러시구나 이렇게 이제 성의 없이 처음에 이제 대답하면서 좀 쉬고 있었는데 번뜩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 시청에 한번 전화를 해봐야지. 거기서 이제 호기심이 생겼죠. 시청에 전화하면 바뀌나요? 그랬더니 이게 검토를 해봤을 때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도 뭐 고려하고 저런 것도 고려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즉각 수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저는 민원을 살면서 이제 제기해가지고 수정받고 이래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여쭤보다 보니까 이제 그 흥미가 생겨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근데 이게 도시공학 전공하신 그런 이제 전문가분들이 시청에 계시지만 실제로 그 길을 늘 왕래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보다 조금 더 나은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그래요. 이론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실제로 활용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갭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전문 지식과 실생활 지식의 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거기서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되게 복잡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신호가 몇 개가 연달아 있고 사거리가 어떻게 될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납득이 가는 것도 같았거든요. 그게 이제 택시 기사님의 어떻게 보면 탐구 주제 선정 정도가 되는 거죠. 수학 실험 내지는 그쵸? 문헌 조사까지는 아니지만 수학 실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하튼 실생활에서 문제를 파악을 했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가 뚫렸어요. 신호가 바뀌면서 정체가 아주 없진 않지만 기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기부터 신호를 열어놓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죠. 그러니까 수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심지어 수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도 문제를 인지하고 파악하는 과정 중에 수학적인 사고가 들어갈 수 있구나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주제 선정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 문제 발생에 대한 것을 본인이 직접 느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할 때 주제 선정이 가장 이상적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연구자의 능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 그쵸? 어떤 탐구 문제가 좋은 질문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연구의 검토예요. 당연히 우리가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탐구 수행하는 초기에 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 선행 연구 검토가 돼요.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활동이고요. 이전에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상적인 수학 문제 탐구 활동은요,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방법으로 연구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은 탈락이래요. 원래는 그래요. 그 이전에 그래서 연구의 실효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똑같은 주제로 탐구가 되어 있고 내가 생각했던 가설과 똑같은 가설을 설정해가지고 실행 방법조차도 똑같아요. 결론도 내가 낸 거랑 똑같고 그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자료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 중에 내가 생각했던 자료가 진짜로 없구나 해가지고 연구를 실행하게 되면은 그거는 거의 뭐 저기 어디에 막 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노벨상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는 모든 자료를 다 찾을 수는 없는데요. 한번 찾아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 연구하는 첫 번째 목적, 자신이 선택한 탐구 주제가 수행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된 거 못 찾을 수 있고요.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다 이제 다 살펴보고 이건 하지 마, 저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한 번 해보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 중복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제를 2번 잡을 거예요. 지정 주제. 제가 주제 하나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자유 주제. 본인이 직접 주제 잡아가지고 탐구하는 활동 할 건데 겹쳐도 괜찮아요. 그게 너무 뻔한 문제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선행 연구를 하는 이유는 원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연구가 이전에도 실행이 된 적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가지 않을 것이다. 이미 선행 연구 되어 있어도 한 번 더 해보는 거 충분히 값어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탐구 방법 선정 및 탐구 계획 수립으로 가겠습니다. 탐구 방법 선정은 탐구 계획 수립 및 탐구 수행과 당연하죠.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에 따라서 탐구 계획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탐구 방법은 문헌 연구, 사례 연구, 수학 실험, 개발 연구 총 4가지가 되고요.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수립하고 계획 수립과 수행 절차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대략 알 수 있어요. 그쵸? 탐구 수행으로 가보겠습니다.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고 해석한대요. 그리고 나서 탐구 주제와 관련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내가 직접 구체적인 실험을 하거나 설계를 수행하는 단계, 이런 단계에 해당한다. 당연히 여러 번 실험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기도 하면서 당연하죠. 그쵸? 결과를 도출하고 설계를 수정하고 산출물을 도출하는 과정이 돼요. 실질적으로 되게 바쁜 단계가 되는 거죠. 그 전까진 책 읽어보고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는데 요 단계에 오게 되면 실제로 발로 뛰어야 되는 상당히 바쁜 그런 단계가 된다. 탐구 수행. 마지막 탐구 결과 정리야 뭐 당연하죠. 결론 내고 발표하고 질문 받고 답변하고 이런 단계가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는 요 정도가 돼요. 이론상으로 지금 세 번째 차시가 되는데요. 세 번째 차시죠. 수학과제 탐구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연구 윤리,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탐구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책을 많이 읽어보고 논문을 쓰고 이런 경험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딱딱하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은 없으시죠?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책을 읽어 나가는 것보다 그 다음 시간에는 다음 차시는요, 활동지를 펼쳐놓고 스스로 좀 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원래는 토론하고 즐겁게 떠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토론, 의견을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수업 방법을 좀 강구를 해가지고 다음 차시는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